저는 미술평론하는 사람이고요. 공식 직함이 미술평론가예요.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혹은 전시나 작가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작가로 오해받은 적은 있었어요. 왜냐면 아마 복장이랑 아마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로 오해받았던 적이 등단 초반에 있었었고요. 이름을 반니정이라는 게 좀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예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남자 이름이에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예. 그리고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고요. 근데 다만 다른 평론가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 좀 미디어 친화적인 평론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술 평론가는 미술계 행사나 미술계 매체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든요. 저도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필들은 미술계에서 만들어진 생산되는 어떤 매체들이에요. 미술 잡지나 아니면 미술계 어떤 행사에서 저에게 관여한다거나.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뭐 일간지나 주간지나 아니면 방송 매체 출연을 좀 많이 한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유년기랑 청소년기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잘 그리는 사람이 미술을 잘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저희 누나도 미술을 잘해가지고 뭐 예원학교 가고 서울예고 가고 그리고 또 미대도 또 가고 미대 대학원을 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을 할 생각을 갖다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던 터에 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개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96년도에 알려졌는데 96년도가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해예요. 96년도 6월 달에 제가 제대했기 때문에 1996년도 6월 달. 그래서 전시만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게 보러 다니면서 앞으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던 터에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럼 거길 준비해 볼까 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개념 미술가들은 이론에 박식한 사람들이 개념 미술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하더라도 이걸 공부를 좀 해도 손해 볼 건 없다라는 생각에 미술 이론과를 갖다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1년만 다니다가 그때가 미술은 1기였습니다. 그래서 1년만 다니다가 이런저런 점 때문에 그 학교에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미술 이론도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2002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석사를 졸업을 한 다음에 미술 평론 공모를 어떤 미술 잡지에서 처음으로 1회 평론 공모를 갖다 그때 냈어요. 2002년도 7월 달인가 8월 달에. 그래서 그때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술평론가에 등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죠. 2002년도 7월 달 등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평론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미술의 어떤 흔히 말하는 동시대성,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이 확실히 출발할 수 있었던 계기를 1998년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려지고 구조조정이 되고 미술계도 그죠. 미술계에서도 돈이 안 된 전시는 하질 않게 되고 전시장도 많이 문을 닫고 그렇게 돼요. 그때가 이제 98년도죠. 왜냐면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고 그리고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아무튼 시작이 되는데 그때 미술계도 똑같이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위기가 온 다음부터 대한공간이라는 것도 99년도에 처음 생기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동양화의 흐름도 98년도 이후 전후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게 많이 회복이 된 다음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전후 혹은 93년도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들었었던 그 시기부터 예전에 말하는 무슨 추상 미술을 하는 그룹하고 민중 미술하는 그룹 그런 그룹의 양강 구도가 적어도 90년대 한 중반부터 아무튼 해체가 되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기점이 될 것 같고 해체가 됨으로써 주제 폭이 훨씬 더 폭넓어졌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그린 그림이랑 정치적으로 어떤 올바른 주장을 갖다 하는 이 두 개의 큰 그 양강 구도가 사라진 것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한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미술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이죠. 아마도 굉장히 과열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술 시장이 확 부풀었다고 확 꺼졌어요. 그것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7년도 외환위기가 온 다음에
그해 말부터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되면서 미술관들이 아니 그러니까 미술관이 아니라 전시장들이 많이 사라져요. 사라지거나 혹은 반대로 미술관들이 많이 생겨요. 아트선재가 98년도고 로덴 갤러리가 99년도네요. 예. 좀 이상하죠. 그래서 미술관급 그러니까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이렇게 시립미술관들도 90년대 후반에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어떤 전시장 인프라스트럭처가 한 그 무렵에 생겼다고 할 수 있죠. 미술관 붐, 미술관 유행이 9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대요. 그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문에 미술관을 갖다 더 잘 지을 리는 없는데 아주 공교롭게 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는 97년도 왔지 않습니까? 근데 90년대 중후반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 1회가 1995년도에 열리거든요. 그 97년도에 2회가 열리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비엔날레가 예전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던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걔가 부산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이게 잠깐 개막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90년대 중후반에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전시 공간, 큰 미술 행사들이 집중해서 많이 열리게 됩니다. 90년대 후반에 대한 공간들이 좋은 작가를 갖다가 많이 배출해서 대한 공간들은 위기를 맞고 오히려 왜냐면 작가를 배출했는데 작가를 갖다 배출하거나 그런 기능이 대한 공간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립미술관, 뭐 시립미술관 혹은 국공립미술관들이 그런 좋은 작가들 데리고 레지던시도 많이 만들고 창작 스튜디오도 많이 만들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2012, 13년도에 신생공간이라는 게 또 등장하죠. 그거는 대개는 미대 졸업생 혹은 주류 미술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업실 겸 전시 공간으로 임의로 만드는 그런 공간들이 2013년도 14, 15인가 그때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생긴 게 좀 큰 사건이긴 하죠. 저는 그때 서울관 논의가 있을 때 약간 반대하는 칼럼을 썼어요. 서울관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지금 물론 후회하지만 이 주장을 서울 고 중심지 거기가 들었던 서격동이라든지 고 일대 전시장들이 이미 많이 있고 아트센터도 있고 아트선재도 거기 있고 그리고 일반적 미술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기 일민미술관도 있고 성공미술관도 있고 대림미술관도 있고 다 그 근처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미술관에 가는 그 인구가 매우 낮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술관 갖다 또 짓는다? 전 여기에 좀 회의적이었었어요. 근데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사람들이 미술, 그러니까 인기 종목이 아닌 그 미술 갖다 찾아가는 거는 가장 큰 요인은 거리더라고요. 거기하고의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나. 근데 과천은 저 같은 이렇게 전공자한테는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일반인들이 갔다 오기에는 무지무지 먼 곳이라는 거를 제가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2010년대 사건 가운데 하나로 서울관의 건립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대 혹은 지금 당대 유행 중에 하나는 포스트 인터넷인데요. 포스트 인터넷 세대의 어떤 미적 감성이나 작업 결과물은 실제로 인터넷을 경험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왜냐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시각 매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시각 결과물이고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인터넷 아트 그러면 미디어 아트를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인팅인데 포스트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작업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즘에 등장하는 추상 미술은 무엇이 동력이 될까?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등장했던 추상 미술하고는 다른 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가설이 포스트 인터넷 감각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인터넷 세대가 만드는 추상 미술 전부 다 뜯어보게 되면 인터넷을 많이 봤을 때 감각 혹은 자료들이 추상 미술을 갖다 이렇게 진행시키는데 아무튼 증거물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추상 미술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회화가 어떤 걸 갖다가 이게 모방하는 거고 이 안에 서사가 있는데 이런 건 문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미술의 순수성을 갖다 해친다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했어요.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미술평론가가. 그게 1930, 40년대거든요. 그게. 요게 추상 미술을 갖다 추동했던 이론적인 근거예요. 근데 지금
추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근거로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추상은 지금 미술판을 갖다 흔들 수가 없고요. 왜냐면 그건 이제 구시대적인 미감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추상 임직한 작업들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뜯어보니까 뭐 클레멘트 그리머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미감, 그 미감이 반영된 그런 작업들이 이게 추상의 결과물로 나와요. 그래서 50년대 유행했던 그 추상하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추상하고는 아주 질감이 아주 매우 많이 다르죠. 거의 대부분의 미대생들은 작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저 그거를 진짜 이것도 뉴미디어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체감하기에 한 6, 7년 전? 너무 뭔가? 그러니까 저 5, 6년 전 미대생하고 지금 미대생하고 자기 전공에 대한 열의나 관심의 그 편차가 진짜 커요. 그래서 예전엔 관심이라도 있었는데, 이거 뉴미디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게 2010년도 약 전 이후라고 보통 보거든요.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게 2009년도 말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주 큰 즐거움을 갖다 주는 매체란 말이에요. 근데 미술이 그 정도 재미를 사실 못 주잖아요. 정보량도 마찬가지고, 시각적인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미대생들은 전업 작가 혹은 창작하는데 큰 뜻을 안 두고 있다는 게 제 경험칙이에요. 제가 만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 작가를 갖다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이것도 제 경험칙에서 나온 건데 미대생들이 젊은 미술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미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진짜 몰라요. 그 일반적인 그 전체 그림을 알아야지 자기가 있는 위치도 알 수 있고 이러이러한 작업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럴 텐데 중요한 작가, 중요한 전시, 중요한 전시자 어떤 흐름 거의 백지처럼 몰라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선 학교에서 미대에서 미술대학에서 요즘의 흐름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그걸 알려주는 커리큘럼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마 낡은 커리큘럼, 뭐 2000년대 미술이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조언이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지금 당대 미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